예,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 텐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네. 안녕은 해요. 네. 안녕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자, 그래도 저희가 자, 내일은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나? 제가 사실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또 하면 합니다. 그렇게 아예 해야지. 네. 그럼요. 그러면은 뭐 내일이 현충일이니까 현충일로 해볼까요? 그 현. 예. 현재 예, 충. 충실하라는 말이 있죠. Seize the day. 예. 일. 일단 유튜브로 YTN 라디오 구독하시면 오늘 현재 돌아가는 뉴스를 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내일이 현충일이다. 정말 내일이 우리 경건한 마음을 네.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런 분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또 아주 뜻깊은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네. 예, 저는 아까 수업하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듯이 네. 내일 현충일에 사이렌이 나오니까 놀라지 말라는 걸 미리 놀랐어요. 예? 우리 학교 근처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 검찰의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관련 소식입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 10여 명에 대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녹취 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수자 군으로 좁힌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해서 교차 검증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검찰은 전당대회가 임박한 2021년 4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데 또 당시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국회 사무처에 이들의 출입자료 임의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국회 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집행에 나선 겁니다. 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이제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 돈봉투 의혹에 관련됐다라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점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이제는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게 20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의원들이 소환을 되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한 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될 텐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돈봉투 의혹 문제가 이제 또 이게 소환이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럼 김남국 의원 의혹 문제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제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계속 이게 번갈아가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어쨌든 민주당의 대처가 지금 중요한 예.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감사원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중앙선관위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사 거부 관련 수사 요청서 작성 착수했다라는 건데, 현재 선관위는 경찰 수사,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지만
헌법 97조 또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1일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요. 또 선관위가 조만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관위의 공식 거부 입장과는 별개로 어쨌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일단 볼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지금 위법을 저지르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사실 어떤 모양새냐 하면 이 위법을 저지른 집단이 사실은 그 위법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받는 거죠. 의혹을 받는 쪽이 이 법규를 자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선관위 전체가 지금 사실 뭐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선관위 의혹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본인들이 조금은 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권익위 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 권익위 조사는요. 이게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선관위가 제출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을 전부 해소하기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국정조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정조사 뭐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가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선관위가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이 어떤 그런 그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뭐 정치권 인사들이면 누구든 다 선관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조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인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찰 조사는 선관위가 의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관위 관련 의혹은.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그런 채용 의혹이 존재하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의뢰한 의혹의 대상자들은 아직 뭐 진짜 위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법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이 두 부분인데 경찰 조사는 제가 볼 땐 후자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사 의뢰. 근데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네. 그렇게 된 거. 이게 자체 감찰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지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뭐 지금 뭐 자체 감사 조직을 만들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왜 감사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됐는지 본인을 향해서는 왜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채용 관련 의혹이 왜 그렇게 불거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네. 앞으로 우리 잘할게. 그러고 뭐예요? 잘못은 했지만 간단하게 선관위 논리는 뭐냐면 잘못은 했지만 조사 대상은 우리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런 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을 받는 그러한 기관이 법을 들먹이면서 본인이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타당성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 일각에서 이 부분적 감찰 수용 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권의 파상 공세 또 여론 악화 영향 때문인데요. 어쨌든 선관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 거부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여론 향방에 따라 내부에서 이런 의견들이 힘을 받으면 기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오늘 한 선관위원이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원론적 존재 가치가 부정돼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이나 사안의 중대한 심각성으로 여론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안에 한해서 특별하게 뭔가 해결할 대안이 없는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뭐 선관위원은 만장일치로 했다며요. 네. 예?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네. 네. 다만 물론 선관위원 모두가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오는 9일에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후보 검증,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부분적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관위는 내부적으로도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런 가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권은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권익위는 선관위 협조를 받아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 조사권이 없다. 경찰 수사는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그 외 사건은 별건 수사가 되니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 지적을 방금 했습니다. 얘기한 걸 얘기를 했네요. 유상범 네.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여당은 이렇게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반해서 민주당은 이거를 선관위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이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 김남국 의원 사태 우리가 합법 불법 의혹은 정말 그거는 조사 결과 나타나는 거지만 네.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일종의 박탈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선관위 관련 이 의혹, 이 자녀 채용 의혹이라는 이 의혹도 공정에 관한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또 한 번 엄청난 박탈감을 시달리게 됐다라는 사실에서 전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뭐 길들이기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 젊은이들이 얼만큼 또 이 박탈감을 느낄까 이 부분을 다독이는 그런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방법은 그다지 크질 않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그래서 중간에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만장일치라고 그러는데 뭐 인제 와가지고 무슨 뭐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모양새가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예? 여론에 밀려가지고. 근데 사실 이 독립성 자꾸 얘기하는데 독립성 있으면 독립성에 걸맞게 본인들이 그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자 보세요. 수사 의뢰했다 끝? 아니죠.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 이사장이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바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 이 이사장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서 민청년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근택의 분류되는 이 위원장인데 한때 안철수 의원이 2014년 새당 신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참여해서 안철수계로도 묶인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정치 국제연한 등과 관련한 과거 발언을 두고 극좌, 편향, 반미 성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했을 당시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 위협으로 과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하고 미국 조작설까지 제기를 한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가라는 호칭을 쓰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자, 미국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있나 자유인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다. 공당혁신위원장이 되면 언어에 대한 조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이 이래경 이사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 이 대표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고 단칼에 베어낼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는 7일에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자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도 있다. 원인 불명이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어쨌든 이제 계파로 나뉘는 걸 거부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는 기본소득 등 정책적 공감대를 이루는 발언도 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번 임명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뭐 본인의 얘기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난 친명이 아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과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뭐 대책위원회인가 뭐 그것도 이름을 올리고 네. 이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깝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함 문제가 원인 불명이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 중도층 유입이 지금 민주당도 문제거든요. 중도층 유입이 문제인데 좀 상당히 뭐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1야당의 이 혁신위원장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중도층 유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명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친명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혁신위 뭐 혁신위에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당의 통합일 텐데 비명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혁신위에서 이걸 열심히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임명한 건 아닐 테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 네. 자, 다음 마지막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어제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2,000여 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314억 원 규모 1,865건의 부정 비리를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환수 또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서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이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민간단체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이 한 해 5조 원이 넘는데 이 쓰이는 걸 점검을 했더니 이번에 나온 사례로 소개를 한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보조금을 개인 해외 여행비 또 통신비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여당에서는 민간단체를 향해서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강조를 했는데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시민단체 칼을 뽑은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왜 칼을 뽑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이번 기회에 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국고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데 외국 같으면 시민단체가 과연 뭘로 유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란 이름이 붙으면 뭐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 좀 십시일반해가지고 유지가 된다더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 강의하게 되죠.
이 강의가 되네. 시민단체는요, 첫째, 이념 지향성이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야지 네. 시민단체예요. 둘째는 뭐냐면 조직이라는 것이 사회운동단체, 예를 들면 사회운동의 대표 중에 노조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조직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실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왜? 빠른 이슈 전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생기려고 그러면 막 모여가지고 반대를 해요. 네. 그게 무슨 만약 안 생기게 됐다 그러면은 이따가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화장장이 또 들어온다더라. 그럼 또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슈의 빠른 전환이 시민운동단체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의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의존도도 사회운동보다 형격히 떨어져야 돼요. 네. 자, 조직과 지도자의 의존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그렇다면 큰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형 시민단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뭐 정부가 시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인 합의도 한번 모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자칫하면은 이 자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저거거든요. 일종의 이 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자, 어쨌든 보조금 부정 사용이 많은 이유를 이번 정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찾기도 하면서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는 과연 지금 우리 자신들이 밝혀낸 이런 것들을 왜 진작 못 밝혀냈느냐 뭐 이런 뭐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 정부의 잘못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른 분야고 이거는 지금 일단 밝혀졌으니까 이거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걸 또 지난 전 정부의 얘기라고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거 또 전 정부 얘기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뭐 누구 책임 뭐 이거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제 노정 갈등, 그래서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시민단체와도 약간의 이제 갈등의 모양새가 보이는 건데요. 이런 사회적 갈등에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회적 갈등을 원래는 풀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정치예요. 정치권, 특히 그 정치권 중에서 어디냐면 국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갈등에서 사회적으로 막 싸우기 시작하면 사회에는 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 투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룰이시 싸우게 어디로 링 위에 올려면 정치라는 링 위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링 위에 올려놔서 자신들끼리 싸우게 되면 그때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극한 투쟁으로 전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바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권의 기능이 사실은 저는 지금 거의 마비 상태라고 봐요. 국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부하고 노조 사실은 이 정부와 노조의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합법 불법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치고. 근데 이제 노조도 원하는 게 있으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막 극한 뭐 좀 굉장히 어떤 그 투쟁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이 아니고 정당이 제 기능을 한다면 정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권의 책임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론 노조도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확실하게 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조금 본인들의 어떤 이 재정적 측면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해보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